안녕하세요. GGA 지구를 지켜라. GGA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GGA 그것을 알려주마 2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후위기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정이라 할 수 있는 교토의정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시간적인 제한도 있었고 중요한 몇몇 나라가 탈퇴하거나 하는 것으로 협정 자체는 의미가 있었지만 그 실행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토의정서 다음 이야기에 대해 지난 시간과 같이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병혁 박사님, 정은혜 부장님 반갑습니다. 이제는 교토의정서 이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진 않았겠죠? 손 놓고 있지는 당연히 않았고요. 여기서 또 우리나라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의 주도하에서 교토의정서처럼 선진국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파리 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교토의정서 때는 참여국가, 비참여국가가 있었는데 파리 협정 때 모든 국가가 참여하게 되었다니 매우 기쁜데요. 이 기후협약이라는 것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빠지고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후변화라는 게 모든 나라가 참여해야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파리 협정에서는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정 부장님께서 파리 협정은 어떤 협약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파리 협정을 다른 말로 신기후 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토의정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공약 기간이 2008년부터 1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 공약 기간은 13년부터 20년이거든요. 2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기후 체제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파리 협정은 2015년 12월 12일에 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195개 당사국들이 전원 합의해서 이제 협정이 체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도국, 선진국 195개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국제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최초의 어떤 그런 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1997년에 그 체결됐던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 등 약 40개 선진국들만 감축 의무를 가지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미국이나 말씀드린 대로 또 캐나다, 러시아, 일본이 여기서 빠지는 바람에 교토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이번 새로운 파리 협정 체계에서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되 선진국들은 보다 더 선도적 역할에서 감축 활동을 하고 개도국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그런 나라도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 지구온난화를 줄이는데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합의를 끌어낸다는 데 대해서 파리 협정에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큰 기대를 거는 그런 바입니다. 파리 협정에서 합의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제사회가 공동 목표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지구온도의 상승폭이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가급적이면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고요. 이걸 위해 가지고 지구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이제 줄어드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 줄어드는 시점을 피킹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또 2050년까지는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하고 자연이 흡수하는 양을 균형점에 이르게 하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 박사님, 지구의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1.5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큰 의미가 있죠. 현재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도씨 정도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온이 2도씩 올라간다. 그럴 경우에 우선 북극이나 남극 이런 데 빙하가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태풍이나 또 폭우나 폭설이나 이런 이상 기후가 빈발할 것이다. 가뭄이나 뭐 사막화도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그 IPCC 국제 기후변화 패널인데요. 여기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대비 2도씩 상승할 때는 약 10에서 20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생할 것이다. 그리고 생물종도 20에서 30%가 멸종할 것이다. 또 약 3천만 명 정도가 또 기근에 시달릴 것이다. 또 홍수나 이런 데 위험에 노출된 인구가 뭐 3천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도씨라는 것은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된다. 1.5도라는 것이 지구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정 부장님, 이렇게 2도 이하로 올라가지 않으면 지구 환경 회복이 가능한 건가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섬나라 국가 같은 경우 있잖아요. 몰디브라든지 뭐 나우루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해서 더 큰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는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5도씨가 돼야 된다. 이라고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파리 협정에서 2도씨보다 매우 낮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1.5도씨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1.5도씨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019년에 또 우리나라에서 IPCC 회의가 개최가 됐었는데 그때 1.5도씨 보고서가 채택이 됐거든요. 그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1.5도씨 달성해야 된다. 그걸 달성하려고 그러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보고서가 우리나라에서 또 채택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5도의 제한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긴 한데 말하는 것보다 이제 정말 실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파리 협정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 파리 협정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상향식 체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이행하는 것까지 국제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토 정서 같은 경우는 뭐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쟁점이 되긴 했었지만 좀 자국이 좀 법률을 만들어서 그런 법률 제정을 통해서 이행력을 담보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각 국가의 양심, 자발적인 노력에 맡기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성과가 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파리 협정에서는 이런 이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각국이 제출한 여러 가지 목표 그것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점검하는 이행점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이 협정으로 이걸 정했고 또 유엔은 INDC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가 자발적 기여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2023년부터 점검해서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이랄지 또 감축 목표 달성 노력 그런 것들을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에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조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고 또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그런 조건 하에서 각국이 상이한 역량을 이렇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축 목표를 제시할 때도 선진국은 이제 과거 대비 얼마다라는 절대적 방식을 취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개도국은 그 국가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각국 간의 견해 차이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율성이라는 게 입장 차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라기보다는요, 각국의 사회 경제에 너무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빈 개도국처럼 이제 경제 성장을 막 해야 되는 국가하고 성장이 거의 정점에 달한 선진국하고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다가는 인류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겠다. 이런 인식은 사실 모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기후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작년에 기후변화 협약 탐구국에서 이 각국이 제출한 NDC라고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다 합쳐도 2도씨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엔에서 각 국가별로 그러면 더 줄이십시오. 줄이는 목표를 제출하십시오 하고 촉구를 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좀 더 상향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2050년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배출하는 배출량과 자연이 흡수하는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많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2020년부터 산불, 폭염, 폭우 등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기상이변이 너무 심각한데요. 이 파리 협정이 부디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좋은 성과가 나오면 좋은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리 협정이 채택된 뒤 불과 1년 만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파리 협정에 탈퇴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이 파리 협정이 제대로 갈 것이냐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금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파리 협정에 다시 가입을 했고 또 4월에 우리나라에서 또 기후정상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노력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는 크게 이제 파리 협정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91개국이 파리 협정에 비준했는데 교토의정서처럼 무력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비준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잘 되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정부뿐이 아니라 기업이나 뭐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파리 협정이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틀이 빨리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 탄소 시장에 관한 파리 협정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개도국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방안들이 아마 금년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정 부장님, 그럼 파리 협정에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개도국이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가지고 2018년에 7.2억 톤이 됐어요. 그게 90년이 2.9억 톤 정도 되니까 약 2.5배 정도 되는 수치거든요. 다행히 2019년에는 6.9억 톤, 그리고 2020년에는 잠정치지만 6.5억 톤 정도로 이제 감소를 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감소 추세가 지속될지는 한번 계속 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자동차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되게 많고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압력에도 굉장히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럽에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수출을 하려고 하면 무공해차 비율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지키면 굉장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 예를 들어 철강 제품 같은 경우에 탄소 국경 조정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수출해서 얻는 이익보다 과징금이나 관세가 더 크겠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를 통해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린 뉴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고 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하고 또 이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 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련을 할 계획이고요. 국회에서는 탄소 중립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구를 살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협정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앞으로 이 기후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이 파리 협정은 그래도 좀 잘 되지 않겠나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각국이 감축 목표를 잘 이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파리 협정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수단들 예컨대 감축 목표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한다든지 또 국제 탄소 시장 체제를 확립한다든지 또 개도국에 대한 감축 지원 그리고 역량 배양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은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 기후변화 대응 또 이를 위한 탄소 중립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국민과 기업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행동에 나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BTS가 올해 지구의 날에 이런 메시지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공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환경오염으로 병들어가는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서 국제협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전병성 박사님 그리고 정근혜 부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GGA 입장에서는 부디 각 국가들이 협정 내용대로 잘 지켜서 1.5도의 제한 온도를 꼭 지켜내기를 그래서 우리 지구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GA의 지구를 지켜라. 지금까지 GGA 그것을 알려주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GGA 다니엘이었습니다. GGA 지구를 지켜라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업데이트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